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건 올라줘서 원금을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하고 이제 수익권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주 고점에 투자했다가 또 삼성 SDI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주에 물린 것 때문에 환장하겠다. 그리고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좀 팔았어야 됐는데 못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서 돈 많이 벌었겠네 어쩌네 해도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사연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거래량 대비해서 유독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시기를 한번 함께 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1년 그 사이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했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거죠.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후 저점에서 매수를 한 이런 돈을 번 고수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2021년 고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두 곳에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였던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요 구간인데, 물론 이때 매도를 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매수를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 그때 유튜브며 증권방송이며 틀면 나오던 말들이 삼성전자 사라 이런 소리였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겠죠. 그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55,000원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수익이 조금 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그때 물리셨던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뭐 최고치다, 삼성전자가 급등했다, 뭐 그래서 주위에 주식하는 분한테 너 주식 투자하지 않냐, 많이 벌었겠네, 그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뭔가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삼성전자 물려서 개고생하다가 이제 간신히 원금 넘어서 서서히 수익 나기 시작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렇게 크게 급락한 종목들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좌를 보면 뭐 이렇게 수익도 나지 않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나 있거나 뭐 똔똔이거나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물린 애들만 전부 원금 오면 다시는 내가 이런 개스피, 개스닥 쳐다도 안 봐야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도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수익 내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리한 시점에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는 그냥 쉽니다. 어떤 시기든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폭락장이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건 참 좋겠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림의 녹색 선이 실물 경기의 선행지표예요. 이 녹색의 선행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쭉 상승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는 파란색의 주식시장 보시면 역시 함께 꾸준히 우상향하죠.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들의 물건도 잘 팔리고 당연히 뭐 매출이 잘 나오니까 주가도 잘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들을 대세 상승장 또는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10종목을 고르면 7, 8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에요. 저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존버를 합니다. 반대로 녹색의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쭉 상승을 하다가 기울기가 둔화되고 횡보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그런 구간이 오죠. 그러기 시작할 때는 파란색 선의 주식시장의 흐름도 별로 좋지 않거나 폭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구간들은 이제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물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기울기 녹색 선이 쭉 올라가다가 점점 횡보하고 이렇게 등락하는 이런 구간부터 보통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어떤 종목은 잘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잘 안 오르고 떨어져요. 그러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구간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계좌가 반토막 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선의 실물경기 선행지수가
이게 올라가던 기울기가 횡보하고 등락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좀 쉬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다시 실물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그때 다시 매수해도 안 늦습니다. 자, 그림의 맨 오른쪽이 최근 상황인데 녹색의 실물 경기 선행 지수가 2022년 말부터 2023년에는 점점 확실히 둔화되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상당히 평평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영상 맨 마지막에 항상 증거 영상들을 붙여드리지만 2022년 초에 이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이 와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 이거 기다리면서 2023년 안전자산 비중을 꽤 많이 늘리고 지금은 뭐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현금화 많이 해서 지금 손 빨고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시장의 최고점까지 보유하다가 폭락 직전에 전량 매도하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대로 제가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상승장, 뭐 대세 상승장 이런 시점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 저점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2022년 초 또 2023년 상반기에 정리를 들어가고 원칙대로 쉬는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다 한번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아서 보시거나 필요할 때만 보시는 분들 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시작하고 어떤 시점마다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했다는 증거를 계속 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댓글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 그게 정답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고하실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신이 아닌 이상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흐르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가시라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번 모니터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벌써 스물스물 천천히 오르더니 86.59달러까지 이렇게 배럴당 이렇게나 많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가 1년 동안의 국제유가 차트인데 국제유가가 이미 2023년 4월 대비해서 1년 전 대비 이미 가격이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 전환을 한 거죠. 국제유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그림이니까 꼭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녹색 선이 뭐냐면 미연준 FOMC 있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이 PCE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년 대비 장기 목표치인 연 2% 상승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면 어떻게 하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반대로 장기 목표치인 2% 연간 상승보다 좀 더 떨어진다. 자, 이러면은 뭔가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 싶으면 그때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합니다. 이게 부양책이죠. 그런 걸 써서 연평균 장기로 2% 정도를 맞추는 게 현재 미 연준의 목표치고 이게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그림의 녹색 선인 PCE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PCE 물가와 뭔가 유사하게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죠. 바로 국제유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PC 에너지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입니다. 뭐 거의 국제유가라고 보셔도 돼요. 녹색의 PC 물가와 붉은색의 국제유가 움직임이 너무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의 국제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크다. 이걸 우리가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붉은 선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점점 전년 대비로 0 근처에 왔고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미
벌써 전년 동기 가격을 넘어서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은 곧 붉은색이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녹색의 PC 물가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PC 물가 지수가 국제유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연준은 지금까지 이 녹색의 PC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올해 3번 하겠다, 뭐 6월에 하겠다, 9월에 하겠다, 이제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 PC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이게 큰 문제죠.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이유가 뭐냐? 바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주식시장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크게 올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면서 녹색의 PC 물가가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또는 횡보한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전부 사라지는 거고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미 위험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을 넘어섰어요.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국제유가 흐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제유가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있어야 상승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 심리가 뒷받침되는 환경에서 국제유가가 올라요. 지난 2022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급등을 할 때 미국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급락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죠. 뭐 여기에 운송 문제부터 해서 물론 금리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림처럼 2022년 소비자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났었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랬죠. 자, 그런데 최근에 소비 심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요. 국제유가는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뒷받침되는 환경에서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이 부분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긍정적인 요인일까요? 부정적인 요인일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오로지 물가만 보고 결정을 하지 않아요. 과거 2015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물가는 2%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준이 단순히 최근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국제유가 때문에. 그리고 고용도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고용 수준으로 미국의 고용이 아주 좋아요. 리쇼어링 때문에 일자리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소비 심리마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건데요.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수록 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뭐 기업이든 가게든 디폴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척도가 될 물가, 그리고 이 부분에 최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유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 이 부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